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21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21번째 책은요, 사카이야 다이치의 조직의 성쇠 오르가니제이션 뭐였죠? The Rise and Fall of the Organization. 발음 똑바로 하세요. 영어는 다 정민 영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영어 발음 진짜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아, 일본어 발음 좀 낫고. 일본어는 잘해요, 우리 정민이. konnichiwa. 자, 조직의 성쇠라는 책 여러분께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의 성쇠, 조직이 탄생하면서 우리 인류가 바뀌었고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된다. 저 근데 뭐 하나만 질문해도 네. 돼요? 1부에서 아까 386세대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386세대인 거예요? 아, 좋은 질문이다. 이게 우리는 다 그냥 386이라고 하는데 왜 386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년대 후반쯤 그때 이제 30대 그리고 80번대 학번 86학번 87학번 뭐 이렇게 되잖아요. 30대 뭐로 시작하는 학번에 이제 60년대생. 그래서 386 아닙니까? 네, 그게 그 당시에 혹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인데요. 용어가 나온 거는 그때 286, 386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386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286 ATXT가 있었고 286 XT-AT가 있었죠. 그다음에 386, 486 그다음에 펜티엄 이렇게 다가 발전했거든요. 586이 펜티엄.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그 논산에서 국회의원 된 김종민 예전 청와대 대변인 있죠. 그분이 그때 기자를 했는데 그분하고 몇 명이 있어요. 그 쪽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세대 이야기를 하다가 김종민 그 목소리 걸걸하신 분이요? 네, 청와대 대변인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하고 논산에서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됐죠. 네네네. 그 일행들이 자기 세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컴퓨터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90년대 나이는 30대. 그리고 학번은 80년대 학번. 80년대 초반 학번. 그리고 태어난 것은 60년대. 그리고 딱 한 글자를 따니까 386이 되잖아요. 그때 90년대 자기들이 나이가 30대고 학번은 80년대 83학번, 82학번, 84학번 이렇고 그다음 태어난 것은 60년대. 그렇게 태어나니까 요걸 하니까 유행하던 컴퓨터하고 386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386 세대라는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좀 입을 타기 시작한 거죠. 우리 정민이는 첫 컴퓨터가 뭐예요? 첫 컴퓨터가 그 유승준이 선전하던 유승준? 매직 삼성 매직 스테이션. 네, 맞아. 그거. 그 전에 뭐 하나 그 디스크 넣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아마 286.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신 삼성 매직 스테이션 그건 아마 386 내지는 이제 486쯤 됐던.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6 저는 AT 세대부터 이제 썼던 사람으로서 그때 이제 주판부도 굴렸던 거 아니에요? 주산학원 다녔어 나. 그래서 이제 주산학원 다니면 7원이요, 13원이요 뭐 이거 하면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가 나왔는데 하드 디스크가 없었어요. 하드 디스크가. 그래서 뭐가 그럼 있었냐면 어떻게 돼요? 플로피 디스크.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5.25인치짜리 좀 큰 게 있어요. 손바닥보다 좀 더 큰 거. 그렇죠. 그거를 넣고. 그렇죠. CD 모양인가? 아니죠. 네모난 모양인데 그 안에 그 자기 자성 띈 그 디스크 같은 게 약간 CD처럼 생기긴 했죠. 그거를 이제 집어넣고 부팅을 시킵니다. 그렇죠. 부팅을 시키고 이제 우리 때 이제 도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명령어를 입력해야지 열리잖아요. 그렇죠. 도스였고 dir 슬래시. 그래, 저 컴퓨터 학원 다닐 때 그거 배워서 도스 그리고 또 그거 뭐였지? 무슨 베이직이었나? 코볼 뭐 이런 거. 코볼. 진짜 우리도 이제 이상하고 너무 많이 배웠었어 그때. 우리도 이제 자꾸 저 어디 종로 어디입니까 거기 탑골로 가야 되나 봐. 점점 올드해져.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 넣고 제가 처음에 했던 게임이 아마 게임이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뭐였냐면 아마 페르시아의 왕자 아니면 원숭이 섬의 비밀 뭐 이런 거쯤이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넣고 페르시아 왕자를 실행을 시킵니다. dir 한참 오래 걸렸잖아. dir/w 해갖고 쫙 애들이 이제 파일 이름들이 나오면 그 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페르시아.exe 뭐 이런 게 EXE 확장자 파일. 그럼 이제 그거 딱 누르면 막 이렇게 애들 그 도트로 하여튼 그렇죠. 조악한 그래서 나왔고 이제 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네. 뭐 벽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추억이네요. 그렇네요. 그때 생각하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뭐 워낙 게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되게 어렸을 때 했던 그 컴퓨터 게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막 했던 그 땅 따먹기나 이런 게임을 진짜 못 잊는 것 같아요. 그러다 윈도우 나오면서 아주 신세계가 열렸죠. 네. 하여튼 그런 추억이 저희에게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86까지 다 해결했고요. 네. 이제 조직의 성세 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네. 뭐 그 결국은 조직 이야기가 여러 가지 여기서 책에서 제 저자가 다루고 하는 것은 뭐 아카데믹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다. 그러면 먼저 현실 일어난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나서 들어가 보죠. 네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결국 그 일본에서는 가장 급속도로 성장했다가 급속도로 붕괴한 조직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으로 보거든요. 그 정말 그 사람은 성이 없어요. 그만큼 비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기타노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 나오고 성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비난한 사람이 순식간에 일본 최고의 어떤 그 일왕 밑에 바로 그 1인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가슴에 그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가슴에 그 신발 품었던 집신을 그 신발을 품어가지고 바로 오다 노부나가 자기 주군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따뜻하게.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은 항상 해서 그 레이더를 상대에 맞춰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자기 의사를 잘 관철시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입장에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 내 취향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이 눈높이에서 맞추니까 결국 그 사람을 잘 이해하게 되고 신임을 받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방에 실내에 있다가 바깥에 신발이 차가운 공기에 딱 발이 들어갈 때 약간 움찔. 그 움찔하는 건 미묘한 어떤 그 근육 변화를 놓치지 않고 탁 착안해가지고 탁 품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엔 잘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잖아요. 신는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딱 신임을 해가지고 자리를 준 거죠. 근데 그 자리가 기회가 왔는데 또 실망시키지 않고 훌륭하게 그 업무를 완수하니까 계속 승승장구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왜 망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제로는 그 결국 그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면 이게 결국은 아까 뭐 많아지면 달라진다 했듯이 일종의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그 던바의 법칙이라고 던바의 법칙이 있죠. 네. 던바? 던바의 숫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자기가 정말 뭐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고 아주 친근한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뭐 한 몇 명인가 하여튼 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조금씩 뭐 한 15명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한 조직이 하여튼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아마 150명인가? 그렇게 아마 제 기억으로 맞습니다. 150명입니다. 네, 있어서 현대의 뭐 군대 뭐 중대 숫자인가? 네, 중대 맞습니다. 숫자라든지 아니면 영장류 중에도 하여튼 굉장히 그 내가 뛰어난 침팬지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뇌 무게를 우리 현대인의 뇌 무게랑 약간 비례해서 살펴보니 그 친구들이 대략 뭐 한 전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마리 정도가 한 무리라고 치면 현대인의 뇌 무게를 딱 비례해서 보면 150명 정도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수치 정도 될 거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력 좋네. 지금 말씀대로 그 영국의 이제 인류학자 던바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 사회든 현대 사회든 그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맥의 최대치는 150명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한 조직이 잘 서로 얼굴도 알게 되고 긴밀한 어떤 접촉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가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그러니까 아예 그 통제가 안 되고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조직 하나를 만들어서 다른 목적을 줘야지. 그 조직을 뭐 잘 된다고 150명에서 뭐 300명 늘리면 안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한 200명으로 보거든요. 이 책에서는 200명 보는데 그게 이제 한 사람의 책임자가 그 모두 얼굴을 알고 이 사람 마음도 알 수 있고 그 한계치라는 거죠. 그걸 넘어가면 결국은 또 이제 감독을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어떤 직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또 원격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수만 수십만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그러면 또 중간 단계가 또 필요하고 그런 이제 질적인 전환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수십 명이 시작해갖고 잘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다 이거죠. 중간 관리자도 많이 만들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결국 그렇게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승진하고 내가 이제 다음 전투가 하면 또 승진하게 되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봉급을 많이 받게 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일단 목표가 딱 달성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석권했죠. 전국 통일.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이 이제부터. 처음부터 칼 찬 사람들은 이게 단순하잖아요. 어떨 때는 뜻대로 안 되면 에이 이렇게 막 칼이 있으니까 무장력이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게 지금 성장이 지속될 때는 이런 어떤 뭡니까 이제 신상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상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잘 작동했는데 그게 딱 이제 끝나버렸을 때 전국을 정복해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도 기업이 자 우리 국내 최고 뭐 그리고 세계 여러 가지 목표가 잘 성장했는데 더 이상 이제 팔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본에 닌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본래 화투 회사거든요. 화투 만드는 회사. 아 진짜요? 네. 근데 화투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화투를 진짜 뭡니까 플라스틱 만들다가 더 뭐 최고 좋은 소재로 만들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 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전 세계 다 팔아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화투를 뭐 집에 수십 불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죠. 새로운 걸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때 이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은 계속 이제 불평 불만이 생겨나고 아 나는 이제 빨리 안 시켜주냐 또 월급 안 올려주냐 이래 되니까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야겠다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조선으로 간다는 거죠. 식민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그 전쟁을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살을 걷어가지고 먹여 살리면 자리도 나오고 네. 월급도 나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 때 두 방향으로 들어왔거든요. 서울 쪽을 들어온 쪽이 있고 동해안 따라가지고 저 한경도까지 간 서울 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일본 장수가 코니시 유키나가 그리고 저 동해안 쪽으로 갔던 일본 적장이 가토 키요마사거든요. 근데 가토 키요마사 호랑이 다 잡아갔다는. 일본에 호랑이가 없잖아요. 근데 호랑이를 잡았는데 일본엔 호랑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들 잡아가지고. 일본은 호랑이가 없어요? 네, 일본은 제일 명수가 곰이죠. 그러니까 이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경우는 근데 본래 상인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하지 말고 그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 돈을 벌자 그렇게 하자 했는데 결국 그게 대부분 칼 이루드는 일본 뭐 무식한 사무라이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가 손쉬운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머리 쓰는 거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칼싸움 했는데 총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결정됐다. 대체로 그리고 온건주의자들이랑 좀 강경파랑 싸우면 강경파가 늘 이겨. 그렇죠. 그렇죠. 늘 이겨. 왜냐하면 이제 강경파 강성 주장하는 거는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너 겁 먹어서 그렇지. 아니 너 지금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맨날 애국자들이 되면 답이 없어요. 너는 전쟁하지 않다니까 너는 매국노야 비애국자 이래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너 현실과 타협하는 거냐 지금? 너 애국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누구 편이야? 뭐 이러면 이제 강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결국 그 성장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깔렸던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승진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매년 월급은 이제 올라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가 적당히 조정을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 아들 때 바로 다 망해버렸잖아요. 왜 그래 됐냐? 이 성장 지향 전략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빨리 망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어디입니까? 중국 명나라 만든 주원장. 그것도 본래 스님 출신이란 말이에요. 스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국 황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되자마자 딱 잡았잖아요. 얼마나 그 충신들이 많겠습니까? 토사구팽 차원에서 한 10만 명씩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지금까지 생사고로 가르쳤던 핑계를 잡아가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아주 현명한 거예요.
왜요? 지금 바로 그 사람을 계속 그대로 뒀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계속 전쟁을 하러 나가자고 되는 거예요. 시스템 전환을 빨리 하는 거예요. 시스템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고조, 한나라 유방도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예전에 자기가 이 사람들이 있은 한신 다 죽였죠. 팽월, 경포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는 400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갔고 명나라도 240년을 갔단 말이죠. 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비열하고 토사구팽인데 그게 아니라 조직의 그 최종 지휘자, 최종 보스는 이 조직이 그러니까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고 성공을 같이 한 사람 다르거든요.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정권을 잡을 때까지 고생을 한 사람들, 선거에서 공을 세워준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 근데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된다. 공을 세웠다고 자리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확장에 필요한 인적 재원과 그리고 유지라든지 아니면 관리에 필요한 인적 재원은 분명히 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급속도로 성장했다, 급속도로 붕괴해 버렸고 거기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 바로 일본을 제패한 사람이 그 우리가 말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이란 말이죠. 딱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망하나.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성장 압력 막 나오고 싶은 걸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종의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사의 어떤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사는 칼싸움하고 해야 되잖아요. 무사의 일을 못하게 그 뭡니까 일종의 강해 보이지 못하게 수염까지 기르지 못하게 했어요. 수염을 기른다는 게 강하게 보일 때 보통 남자는 수염을 기르거든요. 강한 군대, 강한 남자 수염도 못 기르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보인다 이런 가치를 안 좋은 걸로 만들어 주려고. 그리고 그럼 무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 유명한 이제 시막이라 해가지고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 무사는 이제 외적인 게 신경을 쓰지 마라.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 신체 단련을 하지 말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하루하루 자기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식으로 윤리관과 미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 최선을 다하는 당신 정말 아름답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끝까지 너의 천직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윤리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사들의 막 성장하고 그 어떤 변화하고 싶은 압력들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은 오래 간 거죠. 나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늘 궁금한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걸 알아서 그걸 했을지 그냥 어떻게 했는데 얻어 걸린 건지 아니 뭐 얻어 걸린다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뭐 이론적인 어떤 뭐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이제 내가 파악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뭔가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걸 그냥 이렇게 간 건지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는 조직론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이건 당연히 정책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하나의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이런 정책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나라는 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업을 하면 부가 만들어지면 또 부가 만들어지면 정치 권력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영주들이 돈을 못 모이도록 계속 낭비를 하는 정책을 만들어요. 낭비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막부가 있는 데까지 와야 돼요. 그 봉행 교대인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와야 돼요. 그 오는 과정에서 돈을 엄청 쓰게 만드는 거죠. 돈을 못 모으게. 축적을 못해. 그 계속 오는 과정에 돈을 써야 돼. 1년 모아서 계속 돈 쓰면서 오고. 그리고 힘이 축적이 안 되는. 그렇죠. 그리고 애도 항상 그 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제 인질도 있지만 거기서 돈을 계속 쓰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든지 아니면 또 이 동네 간에 교류가 많이 되면 또 돈이 모이지잖아요. 그래서 교류를 많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자급자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리를 끊어버려요. 다리가 있으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기 좋습니까? 개울이 있고 이럴 때. 다리를 끊어버리고 배를 타고 지나가게 하는 거죠. 아주 제한적으로. 그리고 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큰 배 타면 이게 교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돛이 있잖아요. 돛이 3개 달리면 안정적이거든요. 돛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안정적이잖아요. 돛은 하나만 달게 만드는 거예요. 돛은 하나만 달게 만들고 배가 엄청 타기 힘들게. 그러면 교류를 많이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계속 그런 식으로 정책이 나와요. 뭘 알고 했구만. 그렇네요. 이거는 노리고 했다고 볼 수가 없네. 그렇게 이제 거대 조직의 생성과 붕괴를 이 저자가 쭉 사례로 들면서 조직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국 어떤 조직이 아무리 크고
뭐 힘이 세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뭘 만들어줘야 돼. 자리를 좀 높은 자리 만들어주고 계속 얘들한테 뭔가 월급을 인상시킬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자, 신규 사업을 하다가는 망한다는 사례가 이제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례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우리가 조직은 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족이라든지 친족이라든지 뭐 동네라든지 뭐 아까 말한 향후에 동창회 이런 1차 조직이 있고 네. 기능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은 이윤 이런 게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게 만든 기능 조직이 공동체화될 때 이 조직은 멸망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건 뭐 대표적인 게 일본 군이죠. 일본 군대. 일본 군 내에서 이제 서로 이제 위아래 막 친하게 지내고 형동생 하면서 공동체화되면서 망했다. 그렇죠. 군대라는 것은 본래 군대하고 경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군대하고 경찰하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군대와 경찰 매우 비슷한데. 그러면 그 경찰은 보통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군인은 외부의 적을 상대로 한다? 뭐 그렇지만 군대도 폐쇄적.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령 같은 경우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죠. 그렇긴 하죠. 군대는 폐쇄적. 맞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건 혹시 군대는 커피를 못 먹게 하나요? 군대에서 요즘 커피 못 마셔요? 미안합니다. 군납해줘요 빨리 1kg 커피. 네, 1kg 커피가 이제는 군대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군인 정신을 일깨우는데 우리가 일깨운다는 말을 하잖아요. 결국 1kg 커피란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네, 군인 정신을 일깨우고 요즘에 군인들 사이에서 군기강이 해해졌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kg 커피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런 뉴스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kg 커피와 함께 하나된 우리 군인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신제품 출시됐잖아요. 신제품 출시됐잖아요. 어떤 거죠? 카메룬 지역에서 이제 블루 마운틴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커피 농가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카메룬 블루 마운틴이 카메룬의 농부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실 때마다 이런 생각하면서 마시면 더 뜻깊을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이. 자, 여러분 이제는 1kg 커피와 함께 커피 원산지를 돕는 일에도 동참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앱도 출시됐으니까. 맞다. 앱 출시됐죠. 앱을 까시면 되겠습니다. 앱은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애플 앱 스토어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쉽게 30초면 깔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시죠. 이제 군인과 경찰의 다른 점 빨리 알려주시죠. 뭐 사실 그 경찰도 탱크를 가지고 장갑차 가진 경찰도 러시아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군대와 경찰의 차이는 중무장. 근데 꼭 그렇지도 않고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군대는 있잖아요. 자기 완결적인 조직이거든요. 군대는 자기 완결적이다. 군대에서 일반 정부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대는 전쟁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전쟁 때 정부 기능이 작동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비상 상황을 가정해서 정부하고 똑같이 제2의 정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보급대도 있고 병참, 수송, 군대 공병대 건설 다 있잖아요. 군대 경찰, 군대 법원, 군대 검찰 다 있잖아요. 국가의 기능을 제2의 국가인 거죠. 다 갖고 있다. 왜냐면 전쟁을 상황 가정해야 되니까 여기는. 하긴 경찰에는 경찰 검찰이 따로 없지. 없죠. 경찰 법원이 따로 없고. 그리고 군대는 심지어는 종교까지 따로 있잖아요. 군종, 군복 다 군종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요? 종교 기능까지 다 갖고 있는 거죠. 군대 병원 있어야 되죠. 의료. 우리 그러니까 다 있어야 돼요. 때는 군종병이 이제 짱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아니, 기독교, 뭐 불교, 카톨릭 다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저희 때 군종병 이제 불교 군종병은 그냥 따로 혼자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저 스님처럼. 되게 좋겠다. 엄청 좋았지. 꿀이네 꿀. 근데 이제 한 상병쯤 넘어가면
후임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또 일을 다 해야 되는구나.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법 담그죠. 청소해야 되고. 예, 맨 처음에는 괴롭히는 사람 없어 좋은데 나중에 이제 제대할 때까지 혼자 다 해야 되는. 부릴 사람도 없어서 안 좋다는. 그런 게 좀 있긴 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라는 게 뭐 이제 왜 이렇게 보냐면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급속도로 성장했다가 급속도로 멸망한 조직인데 이것은 뭐 인사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동체화 돼 버려 가지고 서로 다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망했다는 거죠. 사실 일본 군대가 유럽의 이상이 실현된 군대였다고 하거든요. 유럽의 이상이? 네. 왜냐하면 유럽의 군대가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나폴레옹 때 근대군이 만들어졌지만 그게 유럽은 귀족 제도, 신분 제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 들어와 가지고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켜지지 못했어요. 누구 아들이면 바로 그냥 장교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해군은 영국을 참조하고 육군은 처음에 프랑스에 있다가 독일로 갔는데 독일의 메르켈이라고도 하는데 그 고문 메르켈 소령을 데려와서 일본군 고문을 썼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 군대를 자기들의 이상에 맞게 완벽하게 진짜 이제 이 일종의 지금 말씀드린 중무장, 자기 완결 이런 걸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군대라는 데가 재밌는 게 종신 고용이 지켜지는 조직이 그 가족 이런 거 말고 종신 고용이 지켜지는 조직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군대하고 직업군인하고 성직자. 직업군인이 왜 종신이에요? 나오고 나서 연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종신이죠. 군대를 통해서 종신 갈 때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성직자도 은퇴하고 나도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수도원이 돌봐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특한 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기능적 조직이란 말이에요. 군대는 명확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전문 기능인이 돼야 되는데 이 어떻게 됐냐? 이 일본이 이제 메이지 뭐 유신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군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고 나서 이걸 만들었어요. 육군 유년학교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우리 초등학교 정도 한 10살부터 유년학교를 만들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졸업하고 나면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가는 거예요. 육군 아주 어릴 때부터 쭉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요 사람들끼리가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육군 유년학교, 육군 사관학교, 그다음에 육군 대학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능 조직은 성과, 퍼포먼스와 능력에 따라서 딱 인사가 돼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서로 다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또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관 연도에 따라서 다 결정해 주는 거야. 같이 임관된 애들은 요때는 소령 같이 가고 1차 진급하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면 육군대학을 나오면 뭐 일본에서는 대작까지는 무조건 보장.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화 되는 거예요. 기능. 지금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 우리도 그죠. 예를 들면 64, 25기가 뭐 달았는데 64, 22기가 뭐 예를 들어 못 달고 있다 이러면 나가란 얘기잖아요. 그래도 버티죠. 근데 버티죠. 근데 이제 검찰도 약간 맞아. 뭐 사시가 아니라 뭡니까 그 무슨 몇 기가 이렇게 먼저 진급을 했는데 그 선배들이 남아 있으면 사법연수원 몇 기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이제 나가란 얘기처럼 이렇게 지금. 그렇죠. 요즘은 이제 계급 정년도 있고 해가지고 요 계급에서 승진을 못하면 이제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나가야 돼요. 그 안에 승진이 안 되면 뭐 8년이다, 6년이다 안에 승진 못하면 이제 나가야 된다. 그걸 만들어 놓긴 나왔죠. 근데 이때 결국 이렇게 그 서로 간에 이제 다 하니까 연공서열 인사를 하자. 성과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 또 하나가 이게 공동체화되면서 나타난 그게 뭐냐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기능. 경쟁하지 말자는 거죠. 같이 하자 그냥. 우리 같이 살자. 우리 10살부터 같이 알던 친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누구나 다 납득하는 원칙은 이제 연공서열이 되고 그래도 이제 좋은 보직이 있잖아요. 뭐 좋은 보직. 그 뭘로 정해야겠습니까? 들어온 순서? 성적. 내가 졸업할 때 성적. 우리 똑같죠. 우리 법원. 판사들. 사법연수원 성적. 사법연수원 성적이 판사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중간에 검사는 중간에 수사를 통해 가지고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 실적이 있는데 바뀔 게 뭐가 없지. 판사는 그냥 사법연수원 성적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한번 그때 성적이 평생을 가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진짜. 아니죠. 내부에서는 오히려 편하잖아요. 기준이 딱 있으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천추의 한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근데 뭐 그런다 해도 뭐 거기에 안주하면 괜찮아져요? 그럼요. 성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그 일본 공무원은 지금도 그 공무원 합격하면 우린 보통 합격만 나오잖아요. 통지서 날라올 때. 네네. 점수도 다 나와요? 순위가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른가 보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공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적 순을 알려줘야지 공정하는 거 아니냐. 그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난을 못 치거든요. 그렇죠. 성적이 딱 나오니까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아들 우선순위 하다가 이게 딱 표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든 그런 원칙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동체화 돼버리면 우리 가족께서 물론 엄마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 자식을 좀 더 편애할 수는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아유 내 아들 내 딸 다른 집안 자식하고 말은 그러지만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해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좋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그럼 군대도 그래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조직 안에서 평판 신망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보다는 인격이 좋아야 돼. 인격자가 출세하는 거야. 자, 군인들이 그렇게 하나의 조직,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을 지키고 사회 안정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었는데 여기가 이른바 공동체화되면서 서로 위아래가 뭐 그냥 다 동기가 또 친구처럼 또 위아래는 형님아우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군대는 망하는 길로 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수단이 연공세열 인사라든지 그리고 경쟁을 배제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게 반대되는 사례가 이제 미군 같은 경우죠. 그 미군을 지금 결국 뭐 세계 최고의 강군이라 부른 이유가 기본적으로 전쟁을 계속 한국 전쟁 이후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야전에서 단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장점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미군 같은 경우는 20년에 한 번씩 이제 군대 내부를 흔든다고 하거든요. 일부러? 어떻게요? 변화와 개혁. 계속해서 어떤 군 개편을 한다든지 작전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체화되면 제일 문제가 자기들의 약점을 숨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 정보를 은닉한다고 하는데 절대 외부에 누출 안 시키려 하죠. 외부에 누출되면 큰일 나잖아요. 군대 위신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군대 개혁이 필요하다 이래 되니까 근데 사실 모든 조직이 다 그런 은닉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성원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절대 외부에 알리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에 민간인을 주로 쓴단 말이죠. 민간인을.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 그 포드사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었던 맥나마라 천재 컴퓨터 장관 맥나마라를 국방장관에 딱 앉혔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그 군인들은 이제 생사를 같이 하는 군인 내부에 그 끈끈한 정이 아무리 기능적인 조직이라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민간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민통제 원칙이라는 게 쿠데타 방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바로 군대 조직이 공동체화되는 것들에 좀 충격을 주고 자극을 주고 계속해서 이제 좀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같은 게 해병대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우리가 뭐 아주 저 먼 거리에 보내가지고 할 필요 없고 육군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니까 이 해병대가 거의 뭐 한 10년간을 해병대 내부에 온갖 지식과 지혜를 다 모은 거죠. 어떻게 하면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이 해병대가 만드는 게 원셋 시스템이에요. 해병대가 그 안에 해군, 공군 이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일종의 여기 해병대는 따로 뭐 다 필요 없이 우리 하나로 독자적인 작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기 때문에 해병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세트를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탱크도 조종할 수 있고 두 가지 기능을 반드시 갖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원세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오랜 직업군이 필요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기능을 배우는. 그래서 해병대는 전원 지원자 시스템, 자원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병대는 또 자기들의 어떤 이것들을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고 새로운 혁신을 이뤄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쭉 한번 찾아보니까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 가운데 군 경력이 있는 분들이 꽤 있긴 해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은 무조건 사성 달고 뭐 출신 참모총장 한번 하고 요 정도 하고 이제 국방부 장관을 가는데 미국은 보니까
뭐 과거 육군 뭐 소위나 중령 정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있고 군 경력이 아주 없는 사람도 꽤 있고요. 육군 병장, 뭐 중위, 소위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단점이 그런 사람들은 군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분위기를 잘 모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게 없지 않나요? 그게 이제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모든 조직들이 내세운 논리가 그런 거예요. 아예 검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고 법무부 장관 하느냐. 그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세청 경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세청장 하느냐. 그게 이제 전문가의 함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전문가라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는 현상 유지의 전문가거든요. 관료는 특히 현상 유지 전문가. 지금까지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가지고 현상 유지의 가장 전문가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외부인을 보낼 때는 대대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내부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혁신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래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죠. 예를 들어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도 본래 막부가 기본적으로 유럽하고 계속 관계가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쪽하고 나가사키에 그 하나였던 연락 사무소를 열어가지고 계속 교류는 했단 말이죠. 제한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시 막부에 지도자들이 상당한 직견이 있었어요. 외국어도 알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해외 사정도 밝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일본을 만든 사람들은 완전 촌뜨기들인 거예요. 저 사스마 조슈에 저 우리 치면 저 뭡니까 저 한경도 그 완전 북쪽 평안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에이 서울에 와가지고 진짜 서울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무슨 촌뜨기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뒤집어엎고 일본 사회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낼 때는 오히려 완전 원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하고 뼈대 살리고 뭐 살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짓기 쉬운 방법은 다 다 파괴해버리고 원점에 새로 짓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더 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게 사실 무섭습니다. 뭘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잘 안다는 게 또 함정이 된단 말이죠. 한번 그 맞춰지지 않은 그 문짝은 아무리 고쳐도 제대로 되질 않아. 아무리 뭐 이쪽에 뭐 조금 못을 좀 박아서 좀 높이를 올린다면 별짓을 해도 안 돼. 처음에 제대로 다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야기가 뭐 그래도 유능한 사람들이 이 조직에 많지 않느냐. 우리 조직은 정말 똑똑한 사람밖에 없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보통 합승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개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데 전체로서는 망하는 거 있죠. 불경기에 뭐 저축 올려라. 그거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더 경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개인으로서는 저축하는 게 이익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경기 또 안 좋아지는 거죠. 소비가 진작에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게 그 조직이 반드시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대본령이라든지 일본의 가장 이제 우리 치면 합참 최고 엘리트 장교가 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주변에 똑똑하다는 소리만 듣고 이래 자라가지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들만의 판타지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엘리트식이 삐뚤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어떤 윤리하고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일본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월남 전쟁을 진행했던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맥나마라 국방장관 천재고. 그래서 그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전쟁을 시작했는가. 그걸 추적한 게 이제 우리 예전에 다뤘죠. 그 The Coldest Winter, 헬버스템. 그 헬버스템이 있었던 게 The Best and Brightest. 최고의 인재들이 The Best and Brightest니까 최고 똑똑한 애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쳤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 커뮤니티, 의사 커뮤니티 이런 데서 왜곡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한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애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돼버리는 거구나. 왜냐면 다 똑똑한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상한 의견은 안 나와야 정상인데 그들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 그거 뭔가 오류를 잡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3의 눈이 없으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데 정민여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면 우리도 정박님만 셋 있으면 아니 망하지. 뭐 아무 얘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같은 시각에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면 있잖아요.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보는 것도 같아요. 시각이 같기 때문에. 근데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왜 어느 조직이나 사회가 소수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의견 원칙이지만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게 반드시 붙잖아요. 그게 단순한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를 유지하려면 소수 의견이 들어가야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사회가 혁신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거든요. 소수가 없으면 있잖아요. 동주화 돼버리면 네.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봐요.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야, 요 공동체화로 멸망하는 조직들. 그리고 또 환경 관련돼서 네네네. 또 흥미로운 조직 그렇죠. 사례가 그러니까 있다고요. 지나치게 환경에 적응해서 소멸한 조직, 그게 바로 일본의 이제 석탄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지나치게 적응한다는 게 뭐예요? 잘 그러니까 적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 환경에. 근데 그게 왜 망합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석탄을 요구하는 거죠. 석탄에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다 한 몸이 되는 물화일체가 돼버려 가지고 떼낼 수가 없구나. 네네. 그렇게 너무 환경에 적응을 잘해도 그렇죠. 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50년대 일본 석탄 산업을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의 동경대 졸업생들이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인재들이 갔는데 석탄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석유가 값싼 석유가 들어오고. 근데도 그걸 놓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새롭게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는 법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중유 보일러 금지법. 빌딩이나 집이 보일러를 기름으로 설치하면 안 돼. 기름 보일러를 설치 못하고 석탄만 떼. 그렇게 법까지 만들어가 보호를 해주니까. 왜냐면 이제 자기 친구들이 다 동경대 친구들이 정부 주요 뭐 관리들이 되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고 그러니까 법 만들기도 쉽고. 야. 그게 너무 환경에 잘 적응해도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는 환경에는 아주 취약하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내적으로 아주 완벽해 보이는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 조선 왕조 같은 경우를 보면 내부적으로 정말 잘 돌아갔잖아요. 500년을 버틴 나라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막판 100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잘 돌아갔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결국 그 조직이 망한 것은 내부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 밀란이 일어나도 잘 컨트롤이 됐단 말이죠. 이런 조직은 외부의 한 요소만 들어오면 망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1876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되는 순간부터 이 외부의 충격 한번 들어오니까 견뎌내지를 못해요. 너무 잘 적응돼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적응 잘 돼 있으니까. 자, 지금 이제 우리 정박님이 조직의 성쇠란 책에 여러분 뭐 대충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이제 1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설마 1장 소개 총 몇 장이라 그러셨죠? 6장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 1장에 지금 사실 향후의 내용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 녹아 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뒤에는 좀 뭐 그냥 조직 원론하고 그 사례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이제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거는 책을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뭐 조직에 관해서 이제 잠시 보고 미래 조직 보면 뭐 미래에 대한 팁 같은 건 좀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라는 게 결국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조직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거. 5가지 요소. 뭐냐면 일단 구성원이 있어야겠죠, 그죠? 사람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공통의식, 그리고 규범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조직 내에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조직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반드시 내 임무를 다 완수해야 돼. 내가 몸이 아파도 난 나가야 돼. 그건 조직의 논리다. 우리 조직은 무조건 몸이 부서져라 해도 반이 나야 된다. 그럼 거기서는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맹목적으로 가냐 하지만 그 조직에서 그것이 아름답다 할 때 사람은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조직에 공통의식이나 이런 규범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 그 대학 다닐 때 아주 뭐 그냥 껄렁껄렁 이야기하고 있던 친구들이 예를 들어 기업을 가잖아요. 기업을 가면 6개월 뒤에 만나면 사람이 완전 해사원 말투가 딱 돼 있어요. 맞아. 그런 거 너무 싫어하죠. 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다녔던 모 언론사에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주위 친구들이 너 거기 다니고 나서 되게 많이 성격이랑 이런 게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전에 약간 제멋대로였다면 이제는 회사를 다니고 나서 약간 사람이 좀 모났던 부분이 둥글둥글해졌다고 할까? 네, 그런 게 좀 있어도. 좋아졌네.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개성화되고 정민이의 매력이 없어졌구나. 네네.
좀 슬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민여도 나서. 그런 조직화가 되긴 되는군요. 네, 돼요. 그게 왜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그 힘이 되게 무서우니까 이 사람을 정말 압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건 굉장히 그 통찰력 있는 얘기예요. 네네네. 조직이 사람을 압도한다는 게 네. 나는 정말 안 다르다. 그런 사람이야.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조직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네. 그거를 벗어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네네네. 조직이 인간을 압도한다. 특히나 이제 패거리하고 단순한 패거리 집단하고 조직이 달라지는 게 그런 그 윤리 의식이라든지 네. 그런 자기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죠. 네. 조폭하고 일반 양아치하고 다른 게 바로 그런 미의식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예전에 보면 백바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멋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리고 배가 이렇게 기르는 거, 배를 불리는 거, 배를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잖아요. 그 조직에서는 조직이 성립되는 게 그런 미의식이 독특하단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돈가방 같은 거. 네. 성님. 그게 힙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지 예쁘게 나왔습니다요. 막 이렇게. 네네. 막 실크 무슨 셔츠 같은 거 있잖아. 색깔 막 반딱반딱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다음에 뭐 금목걸이를 한다는 거. 네. 그렇죠. 네, 이런 것. 형님 2냥짜리 하셨네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렇지. 좋고. 그런 게 그렇죠. 그 조직이 이게 의식과 규범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직은 명령과 역할. 명령을 받으면 그 역할을 따라 가지고 네.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조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조직원들은 공통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종교, 교파 이런데 그 조직에 들어갔잖아요. 무슨 교파다. 그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기들의 지도자라든지 교주의 이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 계속 듣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얻는 정보 환경하고 다르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 책은 그 혹시 벤처 창업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조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뭐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뽑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책은 꼭 한번 읽어두시는 게 좋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 좋은 조직의 5대 요소들 네. 구성원이라든지 공통의 의식과 규범이라든지 그리고 명령과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공통된 정보 환경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이 조직이 이제 구성되는 거죠. 그 원칙은 시대가 바뀌어도 거의 일정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뭐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조직의 목적은 그건 거잖아요. 결국 그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네. 이제 조직의 목적이라는 것들이 아까 말한 그 공동 조직은 조직원 자체의 안정과 평화가 그게 가장 이제 목적하고 일치되는 경우 많고 네. 기능 조직은 아까 말대로 뚜렷한 목적이 하나 있는 거죠. 이윤 창출이라든지 국가 방위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조직의 요소를 보면서 우리가 결국 좋은 조직이란 뭔가 네. 우리 좋은 회사 이런 거 가고 싶잖아요. 좋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회사는 다 똑같지 않나요? 근데 비교적 결국은? 좋은 회사는 있겠죠. 네.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아예 이제 말할 수 없는데 네. 그 인류 역사는 계속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조직이 뭐냐 할 때 근데 결국은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좋은 조직은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다 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뭐예요? 좋은 조직을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큰 조직, 규모가 크다. 큰 네, 조직이 네. 좋아요. 아니 보통 이제 잘 사람들이 나가는 조직. 좋아할 때 이제 그렇죠. 네. 명화가 배지가 중요하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조직. 크다라는 것들은 하여튼 한마디 말할 때 설명이 필요 없다. 나 삼성전자 다녀. 이런 사람들이 안 물어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무슨 회사 다닌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를 때 그 회사 뭐 하는데 연봉이 얼마 되고 뭐 내가 몇 년 부연 설명을 막 해야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조직이 큰 조직이죠. 네. 내가 기획재정부 다녀. 나 검찰 다녀. 이러면 안 물어보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런 거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직은 이제 좋은 조직 하면 굳센 조직. 굳센 조직? 예를 들어 이제 흔히 말하는 파워 있는? 아니 귀속성이 강한 조직원들끼리 서로 나 우리 조직에 들어가면 완전히 강하게 결속돼 있는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결합력이 아주 강한 조직들. 공동체에 가깝죠,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나 그러면? 그렇죠. 견고한 조직들. 견고한 조직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속력이 강한 조직들이죠. 네. 그다음 또 이제 하나가 강한 조직. 강한 조직은 뭐냐면 여기서 좀 견고한 조직은 좀 다릅니다. 견고한 조직은 네. 구성원의 결속력이 강하고 강한 조직은 뭐냐면
업무를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뛰어난 조직들. 회사다 이러면 올해 매출 목표 얼마, 이윤 얼마 그걸 만들어낸 조직이 강한 조직, 강한 회사가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독점이야. 네. 이 분야는 그런 그렇죠. 강한 조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조직이 항상 이제 사실은 모든 조직은 있잖아요. 만들어지면 무조건 확대하려는 게 본능적인 욕구예요. 우리 유명한 법칙 있잖아요.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이 있어요. 네. 그 영국의 그 행정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했죠. 공무원 조직, 관료 조직은 자기 기능이 적어져도 계속해서 공무원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영국 해군을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 해군에 예를 들어 그 여러 가지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배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 30% 줄어들었는데 인원은 80% 늘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 많잖아요. 예전에 그 배는 줄었는데 사람 늘었어. 우리나라도 저기 그 지방에 자치 군 이런 데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인구가 30만일 때 뭐 공무원이 한 500명이었다. 근데 지금은 인구 10만인데 공무원이 1,500명이다.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가 늘어나고 한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조직은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그 소방관이 불을 지른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왜요? 감이 온다 나는. 왜? 뭔데? 일본에서요? 아니 외국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유럽에서 한번 소방서가 없어질 것 같은 거야. 네, 하도 불이 안 나니까. 불이 하도 안 나서요. 네. 불을 지른 거지. 네, 맞습니다. 감이 딱 오네. 우리 사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소방서는 있어야지. 저 인터넷에서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좀 사람 많이 안 사는 쪽에 공무원 그러니까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뭐 군청이다 쳐요. 네. 근데 사람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생전 뭐 민원인도 거의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군청 큰 앞마당에 이제 고추 말리고 그리고 이제 이 공무원분들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자꾸 이제 그 전국 단위의 그 족구 대회에서 거의 뭐 우승까지 할 정도로 막 그런 거에 목숨을 거시는구나. 왜냐면 이제 남는 시간이 계속 족구를 하니까 거의 프로야 프로. 네, 물론 이제 물론 특정 어디가 아니고 네. 아주 뭐 특이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일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얼핏. 네, 확실한 정보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그 조직 큰 네. 조직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굳센 조직, 네. 이제 견고한 조직은 결속력, 단결력은 아주 강한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부 싸움이 또 많겠죠. 너무 강하니까 이 조직에 대한 자기 이 안에서 또 파벌이 그러니까 생기고 집착이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항상 분열이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사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 강한 조직들 이런 조직은 결국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독재 국가라는 이런 데가 이런 게 강한 거죠. 네. 위에서 딱 지시 내리면 명령 착착착 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결국 그 구성원 전원에게 이런 게 딱 전달되기가 쉽지가 또 않다는 거죠. 네네. 지도자가 말과 행동을 하고 한다지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기가 쉽지가 않는 지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이제 소련에 91년에 그 이제 소련 몰락하기 얼마 전에 고르바초프가 당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내린 명령이 관료 조직에 실행될 것인지 먼저 검토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명령 내려봤자 이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네네. 그러면 이래 되면 이미 이제 그게 국가 조직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직이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런 강한 조직 같은 경우도 그 조직원들의 이게 업무 어떤 달성만 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 소외라든지 이런 걸 또 가져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결국 제일 문제가 이런 조건들이 다 모순이 되는 이유가 크기를 키우면 구성원이 늘고 규모가 커지니까 조직원 구성원 전체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고성이 느슨해지고 또 경고성을 유지하려면 이 정보를 탁 모두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통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통제를 하다 보면 딱 그 다양한 정보 수렴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목적 달성, 강성이 또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어떤 좋은 조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큰 조직이 또 견고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큰 조직이 강한 어떤 그 목표 의식을 갖고 한 번에 달려가는 것도 네. 워낙 이제 덩치가 커져 있으니까 쉽지가 네. 않을 것 네. 같고 자 그러면
그 조직 관련해서 뭐 반드시 아마 어떤 조직이나 겪을 텐데 뭐 이른바 리더가 있을 거고 리더를 또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리더를 잘 따라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 세 가지는 대충 어떻게 좀 구성되는 게 좋은지 혹시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적 사례를 우리 예전에 한번 사마천 사기도 했습니다만 유방을 최고로 성공한 이 조직의 인사 관리에 가장 성공자로 보는 거죠. 아, 이 작가가. 그러니까 유방이 결국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우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집안도 빈천하고 뭐 인격도 별로 훌륭하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유방이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나는 전쟁을 하는 능력은 한신 대장군보다 떨어지고 나는 그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거는 장량 참모보다 떨어지고 또 내가 탁 뒤에 보급을 하고 병참하는 거는 소화보다 떨어진다. 근데 나는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 다 쓸 줄 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조직론의 이제 요체를 깨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조직에서 각각 중요한 것들이 바로 리더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느 자리에 이 조직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우리 조직은 무엇을 하는 조직이다 컨셉을 잡아가지고 비전과 미션을 수립한 다음에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부서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부문을 맡고 있는 지점장도 좋고 지사장도 좋고 뭐 사업본부장도 좋고 이런 부서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서장은 일종의 사령관이죠. 현지 각 지휘관 파트의 장들 네. 그런 사람들은 전문 지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파트를 넘어서서 다른 데까지 넘보면 이거는 리더를 위협하는 월권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참모는 끊임없이 계획을 계속해서 전략을 내세워 줘야 되는 거죠. 리더를 도와서 네. 끊임없이 일을 만드는 사람들 그게 참모인 거죠. 근데 그 문제는 그러니까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원칙이 있어요. 그 프로이센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독일의 가장 이제 프로이센 육군의 전통이 있거든요. 참모본부에서 써야 되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게 요즘 나오는 똑개, 멍개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왜 그 상사가 어떤 상사가 제일 좋으냐? 똑똑하면서 게으른 상사가 제일 좋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조직학에서 나온 거예요. 프로이센에서 참모를 할 사람 있잖아요. 1순위가 뭐냐면 똑똑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참모는. 그래, 참모가 설치고 나면 안 돼요. 똑똑하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다. 네. 참모는 반드시 똑똑하면서 게을러야 된다. 네. 그래서 참모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그 기획하는 사람들 보고 빡시게 아침부터 나오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참모는 좀 자유롭게 해줘야지 이 발상이 자유롭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부죠. 세 번째는 뭐냐면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예상과 다르게 가장 최악이 뭐냐면 멍청한데 부지런해. 멍청하면 부지런하면 최악이라는 거죠. 조직이 망가지는구나. 조직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멍청하면 게으른 건 조직을 망가뜨리진 않아요. 그냥 혼자 막 게으르니까 남을 피해를 안 주는데 멍청해서 부지런하면 이 조직이 다 망가지는 거죠. 인건비만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얘 때문에 사고를 치고 다니니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너 이거 해야지 엉뚱한 일만 시키고 그런 그렇죠. 리더와 참모와 따르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조직에서 장이 될 사람은 보좌역을 잘 만나야 돼요. 보좌역. 거기 보좌역이 뭐냐면 비서가 될 수도 있고 일종의 총무 역할. 절대로 공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 악역을 다 담당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조직의 CEO가 받아야 될 모든 비난의 화살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조직의 장은 좋은데 사장은 좋은데 저 사장 옆에 저 이사 저게 문제. 이런 사람이 보좌역이 될 내가 일당백의 보좌역을 하고 있잖아. 네. 보좌정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요? 네. 요건 다 혼자 먹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조직에 이제 숨어 있는 작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는 사람들. 그런 걸 해결을 안 하잖아. 우리 무슨 문제 있어요 요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보좌역의 원칙은 타인하고 절대 공적 경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장하고 일체화가 돼야 돼요. 물화일체. 네.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사람보다 출세하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보좌역이 되거든요. 만약에 보좌역이 척근이고 비서인데 다른 사람 경쟁해버리면 이 사회가 망가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역은 절대로 나를 내세우면 안 되는 사람. 네. 그게 진짜 이 찾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겠네. 누구나 그 리더 옆에 있으면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꿈도 꿀 거고. 절대 구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보좌역은. 같이 은퇴하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오쩌둥의 보좌역이 저원라이 주원래란 말이죠. 이 사람은 한 번도 2인자를 하지만 한 번도 후계자로 거론된 적이 없어요.
마오쩌둥 후계자는 50년대, 60년대 그때는 유속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인표였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국봉 같이 절대 저온라인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같은 거거든요. 네. 1인자의 옆에서 네. 1인자와 함께 은퇴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근데 이거 마음 먹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림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루스벨트 네. 대통령의 보좌역이었던 호와이트가 이런 말을 했죠. 익명의 정렬을 가져야 된다. 보좌역은 익명의 정렬.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절대 드러낼 생각을 안 해야 된다. 진짜 되게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하네. 모든 일은 자기가 또 다 하면서 그렇죠. 전면에 드러나진 않고 공은 무조건 우두머리에게 자기 보스에게 돌려야 되는 거죠. 내 공을 감추는데 기쁨을 느껴야 되는. 대신 리더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진짜 잘 해줘야 되겠네. 모든 대가를 이 사람은 다 주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리더가. 너밖에 없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안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잘 이용해 먹고. 근데 이렇게. 그걸 잘한 리더가 이제 성공한 리더가 성공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은 성공한 참모가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한 밑에 유능한 보좌. 사단장이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역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맹장들이 많잖아요. 패튼 장군이 있고 아이젠하워가 있고 뭐 많단 말이에요. 메가더. 근데 사실은 이 보좌역이 있단 말이죠. 브래들리 나중에 합참의장했던 이 사람이 절대 그렇게 뭐 나서지도 않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다 조율해주고 서로 갈등 이런 것들이 없애는데 아주 역할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약간 다른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연예인과 매니저 관계에서 네, 보면 그렇네요. 그 매니저가 거의 보좌 역할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매니저도 이제 굉장히 개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경우는 정말 아주 없는 듯이 이렇게 다니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그 연예인의 욕을 대신 일부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시 5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네. 1시 40분부터 막 제작진들 엄청 싸워. 맞아, 매니저가 일부러, 빨리 끝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해당 연예인 스타는 뭐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뭐 제작진한테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가면서는 만약에 그 매니저가 그렇게 안 하면 엄청 그 스타가 깨지. 그러니까 그 연예인과 매니저의 관계도 어떻게 관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욕을 누가 먹느냐 뭐 그런 것도 또 결정될 수 있겠네요. 네,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보좌역을 잘 두고 있으면 정말 저 정치인은 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둬야 돼요. 지금 뭐도 우리도 뭐 좀 있죠. 우리 현실에 살펴보면 뭐 모모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 지도자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을 끊어내야 됩니다. 절대 못 끊어내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욕 들어먹을 걸 내가 안 들어먹는데 못 끊죠. 정치인 앞에서 막 비키라고 막 이러는 사람. 그럼 또 정치인은 아이 그러지 괜찮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돋보이잖아요. 이거는 보좌는 정말 성격이 좋아야만 가능하겠다. 근데 이건 진짜 자기가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절대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기생충에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보좌역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한나라 유방의 보좌역 소화 같은 경우는 그 유방이 죽고 나서 얼마나 그 권력 그 살육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여우가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 부당하다 해도 이건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존레 같은 경우도 그 문화혁명이라든지 얼마나 뭐 모진 이런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보좌역이고 이 마오가 정하는 것들을 내가 넘어설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충신이 가능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참모가 가능한 거고 보좌역까지 해버리면 이건 망한다는 거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혹시 이게 북동아시아 쪽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성공한 루즈벨트 뒤에도 반드시 보좌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군 장교 브래들리 같은 경우도 보좌역 역할이 있단 말이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을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도 이 사람이 좀 많이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어떤 조직이 이제 병들게 되는가, 몰락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결국 이제 왜 이제 조직이 바뀌게 되고 사회가 바뀌게 되느냐. 결국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 가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가 바로 생산이나 경제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근대에서 우리가 기업 조직이 제일 힘이 셌지 않습니까? 법인 조직들. 법인 조직 힘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의 감성과 경험과 생각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조직과 개인이 분리가 됐잖아요. 네. 생산수단하고 노동력이 사람이 분리가 됐는데 이제는 생산수단이 사람으로 같이 합쳐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93년에 쓴 거예요? 네, 93년에. 일찍 내다보긴 했네요. 아니 뭐 엘빈 토플러는 뭐 70년대 그 말에 제3의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기업이란 그러니까 기업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그 지식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산업혁명 시대에는 재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토지, 노동, 자본. 네. 맞지 않습니까? 일단 자본이 있어가지고 기계가 좋아야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연장 탓이 아니라 목소가 연장 탓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계가 있고 설비가 있어야지 뭐 실험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기계가 얼마나 좋은 거냐에 따라. 그게 다 결정이 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런 지식 창조 산업에 뭐 좋은 사무실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승패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높은 데서 아주 뭐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게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제는 지식과 경험과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느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근대 도시는 생산수단과 사람이 분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업지대, 내가 일하는 데하고 집하고 딱 분리가 돼 있죠.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변했겠죠, 이제? 재택근무. 재택근무도 있지만 주상복합 건물이 지금 엄청 생겼죠. 바로 이 변화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분리가 될 필요가 없고 주거지역 안에 상업지역, 내 생산지역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도 바뀐다는 거죠. 이 사람이 93년에 썼는데 예전의 가족은 근대 가족은 이제 노동자가 그 뭡니까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 아이도 이제 노동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핵가족이 핵심이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딱 그게 핵심인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족이 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사회에서는 내가 지식과 경험과 감각을 나날이 재생해주는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네. 똑같은 가족의 똑같은 일상생활이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 말이 참 93년에 썼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독신이나 이혼이 늘고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된다고 딱 예상을 하거든요. 약간 좀 근데 좀 끔찍한 말이긴 하다. 매일같이 보는 자식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게 그게 자극을 못 주고 나의 창조적인 일에는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방해가 된다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극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해지니까 독신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자꾸 뭔가 배우자보다 이성을 만나려고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거죠. 기존의 그 가족 모델은 해체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자식이 예전에 근대만 해도 아버지가 어느 조직에 다니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교수하면 자식도 교수 많이 하고 아버지가 공무원 하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조직을 어떻게 말하냐. 이 사람은 이전에는 그 조직의 형태가 오케스트라 조직이라는 거예요. 지휘자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지휘자가 사라져도 네. 그 조직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베를린 필하모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예전에 그 베를린 필하모니의 천재적인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든지 그 전에 푸트뱅글러 같은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다 사라져도 여전히 베를린 네. 필하모니 우리 하잖아요. 아 요즘 베를린 필하모니가 좋니 나쁘니. 그게 바로 근대 조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사람이 중요해졌다 했잖아요. 지금은 뭐냐? 바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뭐 이치영과 번님들.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은 뭐 사운드는 아니긴 한데, 근데 이거죠. 서태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윤도현 밴드라든지 이제 밴드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밴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 이거죠. 이게 93년에 쓴 책이라 비유가 딱 그때 당시로 돼 있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아니 뭐 윤도현 제가 이제 밴드.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조직의 변화가 당연히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택근무도 하고 네. 전통적인 조직이 이제 분명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의 변화가 크다고 했잖아요. 네. 예전에 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휘가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죠. 웬만큼 사람이 모자라도 그 지휘를 가면 정보가 집중되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청와대 뭐 수석을 했던 사람 이야기가 들어봤는데 정말 청와대 수석을 하니까 6개월만 하니까 이 세상 살이를 다 알 것 같더라고요. 모든 고급 정보를 매일 정보를 받다 보니까 그냥 똑똑 안 해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대통령들이 왜 청와대가 위험하냐면
한 1, 2년 지나면 대통령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안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당신들이 야당 지도자고 뭐고 넌 잘 모르는 상황이 있어 라고 다 자기는 위에서 다 본다는 피라미드 정점에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정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낮게 보잖아요. 우리가 100층에서 봐야지 더 멀리 보잖아요. 근대 조직은 그렇게 지휘가 산을 만든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근대에서는 아무리 중요해도 네네네. 서로 보고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화라는 것도 분위기를 전화상으로 눈치를 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근대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눈치를 보는 것들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는 더 이상 지위가 사람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지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딱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선화가 다 지금 통일이 돼버렸잖아요. 웬만큼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이제 상위자일수록 늙고 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정보가 이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죠. 네. 하급자라도 그 모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직 내부에서 어떤 현황을 꿰뚫고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뭔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이제 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위계에 입각했던 근대 조직이 해체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전통적인 근대만 해도 시어머니 힘이 셌단 말이죠. 며느리보다. 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박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건 93년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운전, 비디오의 예약 녹화, 그리고 남편의 인사정보, 누군가 이런 거, 아이 교육정보 중요한데 시어머니가 이제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전승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며느리가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권위와 권한이 역전됐다는 거죠. 비디오 예약 놓고 비디오 예약 놓고 얼마나 비디오도 언제적입니까? 야 진짜 기억나네 갑자기. 예를 들면 뭐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한다고 치면 저녁 7시에 그 예약 녹화 해봤어요? 그렇죠. 이게 93년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예약 놓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것들이 결국 지금의 히에라르키라고 하는데 위계 서열 딱 계급이 있는데 이걸 하이라키. 네, 하이라키. 예. 그 바로 네트워크로 가고 있다. 네네네. 이럴 때는 결국 고정된 직위보다는 뭔가 계속 프로젝트형 조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네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조직에서의 어떤 허브, 정보의 허브에 되는 사람들한테 힘이 몰린다. 이건 상급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그게 상급자와 겹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겠지만 네네. 더 핵심은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맨 위에 위치인 사람이 정점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죠.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중간 중간에서라도 정보가 많이 모이는 사람에게 그렇죠. 힘이 간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비제도화된 권력이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 미디어가, 아니 언론 미디어가, 레가시 미디어가 누렸던 게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을의 반격도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예전에는 그냥 속만 알았는데 이제는 인터넷 올리고 SNS 올려가지고 적극적인 반격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렇긴 하네요. 93년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환경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딱 봐도 방송 3사의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즘 잘 안 보죠. 잘 보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유튜브에서 저 유명해진 사람을 서로 모셔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어쩌면 정말 예전 같으면 뭐 무조건 그 누가 방송 3사에서 써주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바로 그런 이런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연결되어 있고 또 세 번째가 바로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뽑았는데 승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일본 조직에서 일본의 기본적인 기업 조직은 원래 정규직이 있고 대기업 정규직이고 두 번째가 중소기업이 있고 세 번째가 계절 노동자들, 계절이라든지 그때그때 쓰는 이런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임시 노동자들. 이 층이 지금 다 붕괴되고 있어요. 고령화와 여러 가지 저출산으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의 전통적인 윤리관과 매식을 안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 속에서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본은 지금 이제 그 조직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일본뿐 아니죠. 다 변화가 올 수 있고 결국 이제 미래 조직은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그래서 결국 뭐 이 사람 지로는
자, 미래 조직은 어떻게 바뀔 거냐? 네.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세 가지 신화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네. 뭐냐면 토지와 주식은 계속 값이 오른다.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일본도 그럼 똑같았어요. 이제 주식값 안 올라요? 아니 그러니까 역대는 그랬는데 네. 이 신화가 이제 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실제로 일본 깨어졌죠. 조용히 씨 어떻게요? 조용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네. 93년에 있었는데 89년부터 이제 그 버블이 깨졌잖아요. 네. 그 집값 같은 경우는 동경에서는 많이 오르고 이랬습니다만 일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값이 89년 가격에 뭐 10% 20% 된 지역이 아직도 수두룩 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가 소비는 반드시 증가한다는 소비 확대 신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비 확대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완전 고용 신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깨어진다. 결국 깨어졌죠 일본은. 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결국 토지 주식 신화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땅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더라 해가지고 땅을 샀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은행에 융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이게 이게 낮춰버리면 금융기관도 부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의 정부 기관에서 금리를 인하시켰단 말이죠. 네. 근데 금리를 인하시키니까 금리 소득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금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금리는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소비를 못 하게 된다. 통장에 뭐 한 옛날에 3억만 집어넣으면 그렇죠. 한 달에 막 몇백만씩 나왔었겠지만 네네. 이제는 뭐 1, 2%도 안 나오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성장을 만약에 계속해서 조직이 전제로 한다면 이제 위험해진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확대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 이 토지 주식 신화라든지 소비 급증의 신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제 수치 경영에서 탈피해라는 거예요. 숫자에서 탈피해라.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 타사 대비 예산 대비 이 3비에서 탈출을 해야 하는 조직이 빨리 성공한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타사 대비, 예산 대비. 예. 왜냐하면 이거는 구성원들에게 고통만 안겨준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하면 이건 뭡니까? 전년에 대비하고 수직적인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이거는 자기와의 경쟁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타사 대비 계속해서 수평적으로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것도 무한 경쟁이 되고 네. 예산 대비 같은 경우도 결국 목표가의 경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건 별로 효율적이도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히나 양적이다 이거죠. 지금은 양적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맞았을지 모르나 과거 근대에서는 맞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지금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대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우리가 원가 얼마? 원가에다가 그러니까 비용에다가 이윤을 붙이가 가격이라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는 바로 생산자 중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내 이제 원가 얼마 들고 이윤해가 팔겠다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먼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비용을 어떻게 이제 이익을 줄여가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가격이 고정 변수인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가격을 변동을 했는데 가격을 고정시키는 조직이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소비자 중심으로 탈피해라 이런 소리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 그 조직이 이제 예를 들어 기능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 질이란 것은 뭐냐? 뭐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여기 책에 자세하게 좀 나옵니다만 결국 질이라는 것은 이제 갈수록 뻗어 나가야 된다. 우리 내부에서 서로 요 손님 오는 거 A 부서에 갈 거 B 부서가 낚아채고 A 지점에서 할 거를 B 지점에 낚아채고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하청업체에서 우리가 너희 원료 사주면 너희는 우리 물건 얼마 사줄래? 은행에 저금할 때 대출 받을 때 옛날엔 그랬거든요. 대출을 얼마 해줄 때 은행에 저금을 또 들어주고 맞아요. 예. 꺾기라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외연적으로 새로운 어떤 신규 그러니까 이건 좀 교과서적인 말입니다만 네. 좀 새로운 뭔가 신규 시장이라든지 신규 영역을 창출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제일 어렵다.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워. 그거 어떻게 하니 그거. 근데 이게 뭐 그러다 보면 계속성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호감도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호감도? 질의 경영에서는 결국 그 조직이 네. 호감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누구에게? 그 대중의 호감을 얻는데 그건 단순하게 사회적인 뭐 책임 경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호감도라는 것은 항상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내부의 호감도도 있고 우리 회사가 이 재밌는 이야기를 나와요. 어느 영화사가 아주 이익을 많이 얻는데 그 영화사의 직원들이 예전에 전화 교환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요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무슨 회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우리 포노 회사를 만든 무슨 회사입니다.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이거 조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 내부적 호감도하고 외부적 호감도 다른데 일본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외부적 호감도보다는 내부적 호감도에 치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평판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자, 그렇게 내부 평판이 중요하고 거대 기업 내도 내부 평판이 중요하다 보면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냉혹하고 잔인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에 내가 규율이라든지 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삼성병원에 그 의사자로 지정된 그 고 임세원 교수 같은 경우 의사자 지정을 해주기로 했다가 안 해주고 이랬거든요.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려고 하는 행동이 없었다 가지고. 네네네네. 또 그 하전중사라고 그 전투 과정에서 이제 두 다리를 잃었는데. 이게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다. 규정이 없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당시 청와대 대통령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 이제 문제가 풀렸거든요. 비전투 과정에서 전투 과정으로 본 거죠. 그 당시는 지뢰하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는 공상이다. 그래갖고 이건 다르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 뭐냐면 바로 그런 식의 내 내부의 평판이라든지 우리 내부의 어떤 호감, 나는 원리 원칙대로 한다 이런 걸 얻기 위하다 보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런 위기를 맞이할 융통성이 없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폭력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내부 윤리가 이 폭력단은 어떻습니까? 바깥하고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들에서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두목을 위해서 내가 대신 누군가를 찔러주고 감옥에 갔다 왔다. 영웅이 된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바깥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이걸 퇴폐라고 보더라고요. 퇴폐? 윤리의 퇴폐.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윤리의 부패까지는 괜찮대요. 이게 잘못한 건 알고 있으니까. 뇌물을 받고 뭐 이런 거는. 근데 공무원들이 윤리의 퇴폐. 이게 뭐가 잘못인데라고 하면 그 조직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조직은 본래 이렇게 해왔어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는 차라리 괜찮은데 네네네. 이게 뭐 큰 문제라고 이렇게 떠드나? 본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문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조직에서는 본래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로 밥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났지만 수당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당. 대법원이 이제 재판 수당 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게 두 가지 말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본래 그 월급 보전해주는 차원이다고 한쪽에서는 그건 원리 원칙대로 해야지. 재판 수당, 재판하는 수당인데 그걸 어떻게 법을 그 판결하는 판사가 그걸 편법으로 적용하느냐. 그럼 바꾸든가 그거를. 그런 말이 많은데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언론사에서 취재에 들어가니까 법원에서 이제 조정을 하겠다 나오잖아요. 언론사 취재 전에는 그냥 무감각하거든요. 아니 본래 그렇게 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그게 사실은 윤리가 부패하느냐 퇴폐하느냐 차이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윤리의 퇴폐와 부패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퇴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퇴폐는 의당 아무도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은 결국 사회와 분리가 돼가지고 결국 그 조직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 어떤 조직이든 개인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휴먼웨어를 활용해야 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람 관계에 관한 기술을 이제 잘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이제 그 근대의 어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휴먼웨어를 좀 설명하려면 좀 또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조직 논의라는 건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국 뭐 나중에 이 책은 결국은 지금의 우리에게 딱 뭔가 이것들을 가지고 적용하라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해주는 책 같아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앞서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한번 살펴보는 것들. 과연 우리 조직이 이익을 위한 조직이냐, 공동의 조직이냐, 뚜렷한 어떤 행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설정을 하고 그게 따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력 배치를 하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직이 만약에 성공을 한 때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볼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일당배 그 책들과는 조금 이제 색깔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나름 그래도 저희 책들 가운데 가장 굳이 얘기하면 좀 실용서적에 가까운 뭐 이런 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조직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또 몇 개의 숫자든 다 속하게 되니까 이건 한 번쯤 근데 읽어보시는 거는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변화에도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뭐 조직의 이념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의 이념? 아까 말한 우리는 무엇인가 이거죠. 조직의 이념. 우리는 무엇을 하러 왔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의 조직의 미션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사람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생택지배를 그랬지만 왜 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딱 그 꿈만 심어주면 다들 만들게 돼 있다 이거죠. 니체가 그랬는지 생택지배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뭐냐면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달성해내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는 것들. 근데 결국 지금 문제는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우리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잖아요. 눈치를 보고 부모는 자꾸 회피를 시킨단 말이죠. 부딪혀가 아픈데 아픔을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데 부모는 사탕을 주고 달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내한테 유리한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먼저 새롭게 좀 우리가 해야지 정말 이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어떤 좌표를 잘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민여도 또 작은 가족이란 조직에서 그 조직원, 유건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잘 관리해야죠. 남편 관리도 잘해야죠. 그 조직의 성쇠는 우리 정민여에게 달려있다. 보자요. 잊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리더 겸 여기가 리더예요. 제가 리더예요. 그래서 보좌진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당백 시즌2 21번째 책 조직의 성쇠라는 책 조직의 흥망 뭐 이런 내용이겠네요. 어떤 조직이 성공하고 어떤 조직은 망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조직 내에 속해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은지, 또 바뀐 시대에는 어떻게 또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지를 잘 예측도 해주고 분석을 해준 책인 것 같습니다. 간만에 아주 재밌는 책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감동 있는 책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7시 저녁 7시 저희와 함께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